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쇼핑 장소로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타겟인데요.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타겟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할인 매장이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독특한 전략이랑 비전을 가진 흥미로운 기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타겟하면 보통 월마트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좀 다른 길을 걸어왔죠. 근데 동시에 타겟이 지금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 그리고 또 잠재적인 리스크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긍정적인 면 뒤에 가려진 어려움들까지 좀 균형 있게 냉철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타겟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실 수 있을 테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일단 타겟의 그 핵심 비전, expect more, pay less. 이거부터 얘기해볼까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적게 지불하라. 이게 단순히 그냥 싸게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품질, 또 세련된 디자인, 편리한 쇼핑 경험, 이걸 다 동시에 제공하겠다. 뭐 이런 목표인 거죠. 이게 저 월마트 같은 곳이랑 확실히 차별화되는 지점이고요. 네, 그 비전 자체는 아주 매력적이죠. 프리미엄 할인점이라는 포지셔닝을 잘 보여주는 문구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특히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실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은 좋은데 더 많은 것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더 적게 받는다. 이게 비용 구조상 쉽지가 않죠. 아,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까요? 일단 타겟의 주 고객층을 보면요. 비교적 좀 부유하고 유행에 민감한, 뭐랄까, 교외나 도시에 사는 소비자들이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의류나 가정용품 같은 꼭 필요하지 않은 비필수재들이란 말이죠. 타겟은 이런 고마진 카테고리 비중이 높은 편인데 경기 침체 시에는 이게 바로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리는 지적이네요. 확실히 타겟 매장 가보면 옷이나 집 꾸미는 물건들이 많긴 하죠. 근데 또 페이 레스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페이레스도 중요한 축인데 과연 이게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정말 가격에만 집중하는 순수 할인점들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로 경쟁력이 충분하냐는 의문이 드는 거죠.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비자들은 가격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타겟보다는 그냥 더 싼 곳으로 가자. 이렇게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겟은 그 옴니채널 전략으로 굉장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아주 잘 통합했다고요.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바로 찾아가는 매장 픽업이나 아예 차에서 안 내리고 받는 드라이브업, 또 당일 배송 같은 거요. 이게 고객 편의를 엄청 높였죠. 네, 그 옴니채널 자체는 정말 잘 구축했어요. 편리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고요. 근데 그 편리함 뒤에는 또 운영 비용 증가라는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다 유지하려면 인력도 더 필요하고 시스템 투자도 계속해야 하고요.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런 고정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비전과 현실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그럼 이제 타겟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 우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핵심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 매장이랑 온라인을 결합한 멀티채널 소매업이죠. 가치와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거요. 여기서 핵심 경쟁력은 저렴하면서도 트렌디한 상품 구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타겟만의 독특한 색깔이죠? 네, 그 저렴한 시크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 상품들이 많죠. 특히 가정용품이나 의류 쪽에서요. 유명 디자이너들이랑 협업도 하고 자체 브랜드 개발에도 엄청 공을 들이잖아요. 이게 그냥 싸구려가 아니라 가성비 좋은 트렌디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가격 경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자체 브랜드, 프라이빗 레벨 전략이 정말 성공적이었죠.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예를 들면 식료품 브랜드인 굿앤게더라든지 아동복 캣앤잭, 아니면 뭐 가구 인테리어 쪽 오파라우스 같은 거요. 이런 게 다 연매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브랜드로 성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수익성도 높이고
또 타겟에서만 살 수 있는 독점적인 가치를 제공하니까 고객 충성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들을 확실히 잡는 전략입니다. 그 자치 브랜드가 굵직한 무기인 건 분명합니다. 부정할 수 없죠. 다만 리스크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봐야 해요. 트렌드라는 게 워낙 빨리 변하잖아요. 자치 브랜드가 계속해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그 변화하는 트렌드를 발빠르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만약에 유행이 지나버리면 그 많은 자체 브랜드 상품들이 고스란히 재고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트렌드를 계속 맞추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타겟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의류나 가정용품 같은 소위 말하는 임의 소비재, 그러니까 꼭 사지 않아도 되는 상품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 이게 경기 변동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타겟의 매력이기도 한데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타겟이 Go Back to Basics,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식의 전략을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좀 의미심장해요. 과거에는 패션이나 스타일을 엄청 강조했다면 이제는 저렴한 가격과 효율적인 운영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쩌면 이전 전략의 한계나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한 방어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또 그 옴니채널 전략의 진화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단순히 온라인 주문 받는 걸 넘어서요. 매장을 그냥 판매 공간이 아니라 물류 허브로 활용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온라인 주문의 거의 95%를 매장 재고로 처리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효율성인 것 같아요. 비용도 절감하고 배송 시간도 단축하고. 특히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트렌드랑 맞물리면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잖아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트렁크에 물건 실어주는 그 편리함은 정말 압도적이죠. 이건 타겟 앱이랑 매장 시스템이 아주 긴밀하게 연동되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편리한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고객 경험을 확실히 높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옴니채널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존은 말할 것도 없고 월마트도 그렇고 다른 소매업체들도 다들 비슷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과연 타겟이 이 옴니채널만으로 계속해서 독보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물류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의 그 규모의 경제 앞에서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경쟁이 심화된다는 건 확실히 부담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데이터 활용이죠. 타겟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 쇼핑 패턴을 파악하고 그걸로 개인화된 추천이나 마케팅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재구매를 유도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네, 데이터 기반 개인화는 요즘 기본이죠. 리테일 업계에서는 다들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타겟도 잘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느냐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활용 능력 자체도 경쟁의 일부가 된 셈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최근 재무 상태와 실적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또 시각이 좀 갈리는 부분인데요. 네, 맞아요. 특히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저도 좀 걱정스럽게 봤었고요. 예상치를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3% 정도 감소한 248.7억 달러로 예측됐었고요.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더 크게 약 20.6%나 감소한 2.04달러로 예상됐었어요. 작년 같은 분기에는 2.57달러였는데 말이죠. 이건 영업이익률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운영비는 오르고 공급망 비용도 여전하고 또 물건 안 팔리니까 가격 할인 압박도 심해지고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겠죠. 네, 저도 그 예상치 보고 좀 놀랐습니다. 감소폭이 생각보다 컸어요. 그리고 운영 지표들도 좀 부진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그러니까 기존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이 계속 감소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었죠. 1분기에도 이미 마이너스 3.8%였는데 2분기도 비슷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 쪽 마이너스 5.7% 부진이 심각했고요. 고객 트래픽, 그러니까 매장을 찾는 손님 수도 2025년 2월 이후로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특히 아까 말한 그 비필수재, 의류나 가정용품 쪽이 부진했던 영향이 컸죠.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았던 경험도 있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좀 높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총 부채랑 총 자산이 거의 비슷한 수준 56억.88억 달러였어요. 그리고 유동성 문제도 좀 제기됐었고요. 단기 자산 17억 달러보다 장기 부채 222억 달러가 더 많은 상황이었으니까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재고 문제도 있었죠. 재고가 130억 달러 넘게 쌓였다고요. 맞아요. 재고가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이게 매출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고가 늘어난다는 건 좀 안 좋은 신호거든요. 수요 예측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공급망 관리가 좀 비효율적이라는 걸 시사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또 나중에 추가적인 할인이나 손실 처리로 이어질 리스크도 있고요. 그래서 당시 분위기는 타겟이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출 감소랑 자산 건전성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맞냐? 이런 의문들이 좀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부 충격에도 좀 취약해 보였고요. 네, 심지어 과거에 그 DEI 프로그램 축소 관련해서 일부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벌였던 일도 있었고 그런 사회적 이슈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죠.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2분기 실적 발표 전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어두웠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쵸? 실제 발표된 2025년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이런 부정적인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EPS가 2.57달러를 기록했죠. 시장 예상치가 한 2.19달러 정도였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네, 매출도 예상을 상회했죠. 254.5억 달러를 기록해서 이것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심지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감소할 거라던 예상을 뒤집은 거죠. 가능했을까요? 긍정적인 운영 지표들이 회복된 게 컸던 것 같아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게 고객 트래픽이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4개분기 연속으로 감소하다가 드디어 증가세로 돌아선 거죠. 이건 소비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고요. 아, 트래픽 반등이 중요했군요. 네, 그리고 디지털 매출도 아주 견조하게 성장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7%나 증가했고요. 특히 그 당일 배송 서비스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옴니채널 전략이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걸 입증한 셈이죠. 확실히 옴니채널 쪽은 강점이 있네요. 이런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경영진의 자신감도 상당히 올라간 모습입니다. 연간 수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네, 그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죠. 그리고 경영진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선제적인 대응 전략들을 강조했어요. 예를 들면 멤버십 프로그램인 타겟 서클을 개편해서 타겟 서클 360이라는 유료 등급을 만들고 당일 배송 혜택을 강화한다든지 또 다양한 PB 상품을 계속 출시하고 심지어 5,000개 주요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조치까지 다 내겠거든요. 이게 다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가격 인하까지 했다는 건 좀 의외네요. 수익성 압박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이런 노력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개장전 고라에서 1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고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거죠.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네, 주가 반응이 아주 뜨거웠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분기 배당금을 인상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건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배당 인상까지. 확실히 회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뭔가 해내고 있다는 인상을 주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분기 실적만 보면 타겟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장세를 회복했고 경영진의 절시하기 주요했으며 투자 매력도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고요.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회사가 상향 조정했다고는 하지만 연간 전체 가이던스를 보면 여전히 좀 신중한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2025 회계년도 전체 매출은 낮은 한 자릿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조정 EPS는 7달러에서 9달러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아주 공격적인 목표치는 아니죠. 아, 연장 전체로 보면 아직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회사가 분기별로 상세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간 가이던스만 툭 던져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기별 실적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에 더 의존하게 되고요.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직전 분기,
그러니까 2025년 1분기에는 콘센서스를 하회했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상을 밑돌았던 전력이 있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2분기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1분기 쇼크가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타겟을 볼 때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점에서 좀 보자면요. 첫째는 수익성 압박이 계속될지 여부입니다. 가격 경쟁은 계속 심화될 거고 고마진 상품 비중이 어떻게 변할지, 또 재고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마진율이 계속 출렁일 수 있거든요. 이걸 계속 주시해야 하고요. 네, 수익성 유지가 중요하죠. 둘째는 재고 및 연체율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던 과잉 재고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타겟 자체, 신용카드, 레드카드 고객들의 연체율이 혹시 상승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재무 건전성 지표들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경기 둔화 시에는 연체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재무 건전성 지표 확인 중요하네요. 셋째는 규제 및 사회적 이슈 리스크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이나 노동법, 상품 안전 규제 같은 것들이 언제든 바뀔 수 있고요. 또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이슈가 터져서 불매운동 같은 게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런 외부 변수에 대해서 경영진이 얼마나 잘 대응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지가 중요하겠죠. 확실히 고려해야 할 리스크들이 많네요. 그런데 저는 그 핵심 점검 포인트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요. 예를 들어 2분기 실적을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한 상태였잖아요. EPS 예상치가 2달러 초반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실제로는 2.57달러가 나왔단 말이죠. 이건 예상보다 훨씬 선방했다는 인식을 주면서 주가 반등의 촉매 역할을 한 거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서프라이즈 효과가 앞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대를 낮췄다가 그걸 뛰어넘는 효과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핵심 점검 포인트들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이던스 달성 상회 측면에서 보면 실제 Q2 실적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가이던스 충족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잖아요. 이건 회사의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결과는 좋았죠. 수익성 방어 측면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EPS를 달성했다는 건 그만큼 수익성 관리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주주 환원 정책도 그렇죠. 배당 인상 발표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이자 동시에 재무 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고나 연체율 관리도 물론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경영진이 컨퍼런스 콜 같은 데서 재고 정상화나 연체율 안정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실제 데이터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뭐 노력이야 하겠죠. 결과가 중요하지만요. 마지막으로 규제나 사회적 이슈 대응도 경영진 코멘트를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경영진의 발언은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실제 대응 능력이 중요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 핵심 점검 포인트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 긍정적인 신호들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쪽 시각을 다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겟의 리스크와 성장 기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까요? 제가 먼저 장기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좀 우려되는 점들을 말씀드리자면요. 역시 가장 큰 건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타겟의 핵심 고객층이 중상층 이상이고 또 비필수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고물가라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매출이나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재고 증가는 계속해서 운영 효율성 저하 신호로 작용할 수 있고요. 네, 거시경제 영향은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치열한 경쟁 환경과 그로 인한 마진 압박도 계속될 겁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건 지속적인 가격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경기 침체 시에는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더 썬 채널로 이동할 가능성, 이른바 트레이딩 다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쟁 심화는 확실히 큰 부담이겠네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회적 이슈나 규제 리스크도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논란, 예를 들어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이슈 같은 게 발생하면 불매운동 등으로 즉각적인 실적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또 정보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계속 부담이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안고 가야 할 리스크들이 부문이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타겟이 가진 장기적인 성장 기회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독점적인 사내 브랜드 강화입니다. 이게 그냥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10억 달러 넘는 브랜드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는 건 정말 강력한 무기거든요. 마진율도 높고 타겟에서만 살 수 있는 독점적인 가치를 제공하니까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타겟의 핵심적인 해자, 모트, 즉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강화한다면 차별화된 가치를 계속 제공하면서 프리미엄 할인점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체 브랜드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옴니채널 물류 및 기술 자산 활용입니다. 드라이브업이나 주문 픽업 같은 효율적인 옴니채널 시스템을 이미 잘 구축해놨잖아요. 이게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배송, 그리고 압도적인 고객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건 아마존 같은 온라인 강자들과의 경쟁에서도 타겟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옴니채널 인프라는 확실히 자산이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기반 개인화 및 고객 경험 혁신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화된 마케팅을 하고 또 최근에 발표한 새로운 유료 멤버십 타겟서클 360 같은 걸 통해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객 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서 고객 경험 자체를 혁신하고 이를 통해 재방문과 재구매를 유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멤버십 강화도 중요한 전략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매출이 좀 둔화되고 수익성 압박을 받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또 트레이딩 다운 현상이나 경쟁 심화, 재고나 부채 같은 재무적인 취약성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죠. 단기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타겟이 그 expect more, pay less라는 비전 아래에서 독점적인 자체 브랜드, 그리고 앞서 나가는 옴니채널 기술, 또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타겟의 진정한 해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려움과 장기적인 강점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타겟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타겟은 저렴하면서도 트렌디한이라는 독특한 포지셔닝과 강력한 옴니채널 전략을 통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강점이죠. 네. 하지만 동시에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또 월마트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재고 관리 문제라든지 재무 건전성 문제 같은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2분기 실적에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긴 했지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타겟은 이처럼 강점과 약점, 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아주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타겟이라는 기업을 좀 더 다각도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을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과 그 결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이 정보는 AI에 의해 생성된 부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저희가 최대한 검토하긴 했지만 실제 정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